60대에 맞이한 첫날 밤에 다리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침대에 앉아 그의 손길이 제 무릎에 닿았을 때 갑자기 젊은 시절처럼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35년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던 교사, 반평생 한 남자의 아내였던 저. 이제는 65살 한은정이라는 할머니가 된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도연 씨의 거친 손에서는 흙냄새가 났습니다. 원예사의 손, 생명을 살리는 손. 그 손이 제게 닿을 때마다 심장이 아직 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은 벚나무처럼 저의 봄도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제가 퇴직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죠. 작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리고 교무실 문을 닫는 순간 제 인생도 어떤 문이 닫히는 기분이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어요. 가방을 챙길 필요도 수업 준비를 할 필요도 없었죠.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세 그 자유가 무거워졌어요. 아침 드라마를 보며 혼자 웃다가도 문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물감 냄새, 교실의 소란스러움. 그 모든 게 사라지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함께 늙어갈 줄 알았는데 그는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고요. 이제 이 넓은 아파트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TV는 켜놓기만 하고 소리는 줄여놨어요. 너무 조용하면 제 숨소리만 들리는 게 무서웠거든요. 오늘 저녁은 뭘 먹지?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대화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걱정 마.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고요만 남았죠.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공간에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을까요? 어느 날 복지센터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형광 노란색 종이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초록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예 치유 프로그램. 식물과 함께하는 마음의 봄. 식물이라. 저는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퇴직 후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 문구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의 봄. 제 마음에도 봄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텅 빈 아파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첫 수업날, 식물원 입구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분필과 붓만 잡던 손에 흙을 묻힐 생각을 하니 낯설었어요. 문을 열자 유리온실 안에서 풍겨나오는 흙내음과 식물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따스하고 촉촉한 공기가 피부에 감겼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화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은퇴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죠. 강사 선생님이 흙을 만지는 법, 모종을 심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흙을 부드럽게 파헤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흙은 살아있어요. 만지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작은 허브 화분을 들고 온실 밖으로 나오는데 구석진 곳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허리를 숙인 채 시든 나뭇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하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구부정한 어깨에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나무는 너무 말라 있었어요. 가지가 비틀어져 있었고 잎은 하나도 없었죠. 죽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나무 살릴 수 있나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깊은 주름이 얼굴에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나무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뭔가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다림. 저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박도연입니다. 여기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손등에 흙이 묻어 있었고 굵은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한은정이에요. 오늘 처음 왔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나무를 향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이 나무를 확인해 보세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저는 화분을 품에 안고 식물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식물원에 다녀온 이야기, 박도연이라는 정원사를 만난 이야기. 글을 쓰다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허브 화분을 창가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식물원을 찾았어요. 수업이 시작하기 전 서둘러 온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박도연 씨가 돌보던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궁금했거든요. 온실 구석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의 가지 끝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 있었어요. 작고 여린 새싹이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변화가 보이시죠? 뒤에서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물뿌리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정말 살아났네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도연 씨는 나무 곁으로 다가와 새싹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줬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간단한 일을 매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작은 새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식물원에 나갔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제 화분을 돌보러 간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박도연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식물원에 가면 도연 씨는 늘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을 돌보거나 버려진 화분을 정리하거나 온실 유리창을 닦고 있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식물을 대하는 그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화분을 들고 오는 그를 봤어요. 흙은 바싹 말라 있었고 잎은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이건 왜 가져오세요? 이미 죽은 것 같은데요. 도연 씨는 화분을 작업대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뿌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는 마른 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새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 좋은 곳에 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박도연과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는 식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가족은 있는지, 왜 정원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오후 무거운 화분을 함께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그의 목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은색 열쇠 하나가 가는 체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전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항상 셔츠 안에 감추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그 열쇠는 낡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물건 특유의 빛바랜 느낌이었어요. 그 목걸이 예쁘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열쇠를 내려다보더니 재빨리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 이거요. 그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마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들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무거워져서 참았어요. 다음 날에도 그 열쇠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식물원에 가보니 도연 씨는 여전히 그 열쇠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셔츠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가 항상 그것을 지니고 다닌다는 것을.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도연 씨, 그 열쇠는 무슨 열쇠인가요? 늘 목에 걸고 다니시던데. 그는 화분에 물을 주다가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된 침묵이었어요. 마침내 그가 열쇠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버릇처럼 하고 다닙니다. 혹시 집 열쇠인가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진 않았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미소였어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 같았어요. 저는 더 질문하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자라났습니다. 그 후로도 자꾸 그 열쇠에 시선이 갔습니다. 도연 씨가 일할 때마다 목에서 흔들리는 열쇠, 그가 무의식적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분명 그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우산을 들고 식물원에 갔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화분이 걱정돼서 갔어요. 온실 안으로 들어가니 도연 씨가 유리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데 오셨네요? 제 화분이 걱정돼서요. 물을 너무 많이 먹진 않았을까 해서. 화분은 괜찮을 겁니다. 온실이니까요. 도연 씨의 말에 안심하며 제 화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화분은 건강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땡그랑하고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유리온실 문 근처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주워들었어요. 열쇠였습니다. 도연 씨의 그 열쇠. 손에 쥔 열쇠는 생각보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자세히 보니 열쇠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KA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와 A. 박도연의 이름에는 이 알파벳들이 없는데 그거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떨어진 것 같아서 주웠어요. 제가 열쇠를 건네자 도연 씨는 황급히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체인이 낡아서 자꾸 끊어지네요. 그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K와 A라는 이니셜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걸 물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지만 공기 중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그 열쇠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 희미한 이니셜 K-.
몇 일 동안 저는 식물원에 가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했고 도연 씨를 마주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복지센터에서 요가 수업에 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매트를 정리하는데 옆자리 김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 요즘 식물원 안 가요? 요즘 바빠서요. 그래요? 난 은정 씨가 그 정원사 아저씨랑 친해진 줄 알았는데. 순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냥 식물 얘기 좀 나누는 사이예요. 아, 그렇구나.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주변을 힐끗 보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근데 은정 씨,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그 정원사 아저씨, 예전에 공사 사고로 사람 하나 죽게 했다잖아요. 그 말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내 친구 동생이 그 사고 알고 있대요. 10년도 더 됐나? 조경 공사하다가 사람이 죽었대요. 그 아저씨가 그때 책임자였다는데 순자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확실한 거예요? 친구한테 들은 건데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소문이 많았대요. 그러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죠. 순자 씨는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죠. 순자 씨가 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사사고, 사망사고, 박도연이 책임자, 그리고 그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열쇠, KA 이니셜. 혹시 그 열쇠가 사고와 관련된 물건일까? 죽은 사람의 이름 첫 글자일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탈의실로 가려다 복도 게시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게시판 한쪽 구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렇게 바른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공지들에 가려져서 평소엔 눈에 띄지 않던 것이었죠. 무의식적으로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신문 스크랩에는 조경업체 대표 임명사고 후 실종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기사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고 글씨가 희미했어요. 내용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조경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직원 한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전점검 미비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조경업체 대표가 사고 직후 행방을 감췄다고 했죠. 기사 옆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10년 전의 모습이라 지금보다 젊어 보였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눈빛, 그 윤곽,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게시판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박도연은 조경업체 대표였고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함께 나눴던 대화들, 식물을 돌보던 따뜻한 손길, 조용한 미소,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닐 테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숨겼던 거예요. 비틀거리며 복지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멍하니 걸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아니,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저와 그는 그저 식물원에서 만난 사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믿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물원에 가지 않았어요. 복지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만 있었죠.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제 화분을 봤어요. 도연 씨가 돌보는 법을 알려줬던 허브. 잎이 노랗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줘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놓인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화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박도연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화분은 베란다 구석에 던져두다시피 놓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사고를 일으킨 사람, 사람이 죽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가 줄곧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더 큰 상처로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박도연을 마주칠까 봐서요. 그날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폭우였어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문득 식물원이 떠올랐어요. 이런 날엔 온실이 걱정될 텐데 빗물이 새진 않을까? 식물들은 괜찮을까? 아니, 내가 왜 그걸 걱정하지? 이제 상관없는 일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제 화분도 생각났습니다. 밝은 빛을 좋아하던 내 허브.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저는 우산을 집어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한번 보고 오자. 식물원 앞까지만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더 심했어요.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옷이 금방 젖었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식물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유리온실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죠. 온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그때 온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밖으로 나오더니 큰 방수포를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온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연 씨가 화분들 위에 방수포를 덮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옷이 다 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한 화분 한 화분 정성스럽게 천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드디어 빗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순간 그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다가 이내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정 씨,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오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실 지붕에 틈이 있어서 빗물이 새요. 이대로 두면 뿌리가 썩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방수포 한쪽을 잡았습니다. 함께 화분을 덮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일했습니다. 빗소리만 온실을 가득 채웠죠. 모든 화분을 덮고 나서 저는 도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건 빗물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사, 당신 이야기 맞죠? 제가 물었어요. 도연 씨의 어깨가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공사 책임자였습니다. 부하 직원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경공사 마감일이 촉박했어요. 저는 서둘렀습니다.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도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비계가 무너졌고 김한수라는 직원이 그 밑에 깔렸습니다. 김한수, K와 A. 그 열쇠에 새겨진 이니셜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죠. 도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았다면, 안전을 확인했다면, 안수는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책임을 지기가 무서워서, 안수 부인과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박도연이 주머니에서 그 낡은 열쇠를 꺼냈어요. 손에 쥔 열쇠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폐쇄된 온실의 열쇠입니다. 사고가 난 그 공사 현장이었어요. 저는 매년 그곳을 찾아갑니다. 안수가 좋아하던 꽃을 심고 돌봐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식물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죽게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속죄하려고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식물을 살려도 안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박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열쇠가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당신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한 생명을 평생 품은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온 거죠. 매년 꽃을 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서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당신이 살린 식물들, 당신이 돌본 생명들, 그 모든 게 김한수 씨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도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축구공에 맞아 다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 옆에 앉아 토닥여 주었던 것처럼 저는 도연 씨를 안아줬어요. 비 오는 온실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도연 씨가 천천히 제게서 물러났습니다. 눈을 닦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보여줘서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씨도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간다는 걸.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박도연은 그 아픔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식물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도 전처럼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 느낌이었죠. 도연 씨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어요. 김한수와 함께 일했던 날들, 그가 꿈꿨던 것들, 사고 후 홀로 남겨진 안수의 가족들. 말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박도연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화분을 준비했어요. 식물원에서 가져온 흙과 모종. 도연 씨가 제게 알려준 방법 그대로 따라했죠. 조심스럽게 흙을 담고 모종을 심었어요.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흙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는 10년 동안 이렇게 식물을 돌보며 살아왔구나. 모종을 다 심고 나서 저는 작은 팻말을 만들었어요. 나무젓가락에 종이를 붙여서요. 거기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두 번째 봄, 도연 씨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이름이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 아픔을 딛고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 며칠 동안 저는 그 화분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 잘 드는 곳에 놓고 물을 줬어요. 새싹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화분이 제법 싱그러워졌어요. 연두색 잎이 여러 개 돋아났습니다. 이제 도연 씨에게 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화분을 들고 식물원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는 온실 안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등 뒤에 숨겼던 화분을 내밀었어요. 도연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 심은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팻말에 적힌 글씨를 읽더니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두 번째 봄, 그가 천천히 이름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봄은 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도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분을 꼭 안듯이 잡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선물은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도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감사합니다, 은정 씨. 정말로 그날부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도연 씨는 제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식물이 햇빛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충을 막는지, 계절마다 어떤 꽃을 심어야 하는지. 저도 도연 씨를 도왔어요. 함께 화분을 옮기고 온실 유리를 닦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일하면서 작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 씨,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께요? 네, 저는 혼자 작은 집에 삽니다. 크진 않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무엇보다 정원이 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식물원에 가고 저녁에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5살에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연 씨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딸아이가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건 언제 이후일까요? 도연 씨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마당에는 정말로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화분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집안은 단순했어요. 필요한 것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첫날 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도연 씨는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노을을 받으며 화분에 물을 주는 뒷모습.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게 사랑이겠죠? 도연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사랑요? 네. 젊었을 땐 사랑이 불꽃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뜨겁고 격렬한 것. 그런데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도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꽃 대신 흙냄새가 나니까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매일 곁에 있어도 질리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이 필 땐 항상 떨립니다. 떨려요? 네. 몇 번을 봐도 꽃이 피는 순간은 떨려요. 당신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입니다. 떨리고 설레고 감사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덕분에 내 봄이 다시 왔어요. 10년 동안 겨울을 살았는데 당신이 봄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죠.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그럽시다. 우리가 심은 나무가 크게 자랄 때까지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엔 작고 연약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강해질 거예요. 우리 사이도 그랬습니다. 저는 65살의 두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다리가 스르르 풀리는 걸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